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해법. 오늘은요, HBM 개발자이십니다.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그중에서도 HBM 분야를 한 20년간 연구한 김정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도 제가 반도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오늘 교수님 오시기 전에 너무 기대했어요. 요즘 핫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제목이 일타 강사라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일타 강사하면 되게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한 3타 강사쯤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방금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속보가 하나 떴어요. 네. 미국이 이제 반도체 보조금을 네. 한국에 한 60억 달러 정도 지원을 하겠다. 네. 그동안 이제 예상을 했던 건 TSMC가 한 50억 달러 정도 네. 예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TSMC가 저희보다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 좀 크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는 한 2, 30억 정도 네. 그렇게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예상보다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많은 투자를 미국이 이제 네. 조금 더 원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건 제 이제 그 가설 중에 하나인데 미국 정책 담당자가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컴퓨터 구조까지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가 꼭 필요한데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한 성능이 필요한데 그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게 오히려 GPU보다 메모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하나의 솔루션이 이제 HBM인데 한국은 파운드리도 하고 있고 메모리도 하고 있고 또 패키징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위험을 좀 한국, 대만, 일본으로 분산시키면서 동시에 또 지정학적으로 미국 본토로 갖고 와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만보다 한국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에 반영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 정책 위반자들이 상당히 스마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뉴스는 그렇게 60억 달러로 나왔는데 실제로 얼마나 될지 우리가 너무 또 냉큼 받으면 그게 족쇄가 될 수 있어서 맞아요. 조금만 받고 조금만 가는 척하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네네. 챗 GPT가 쏘아올린 공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AI 반도체가 워낙 요즘 정말 핫합니다. 뭐 올해 이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주목할 것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제가 1980년대 중반에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이제 처음 PC가 등장을 했습니다. IBM PC가 있고 서울대학교 그 학과에 8비트 애플 컴퓨터가 한 대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는 시간마다 가서 놀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PC 시대가 열렸고 딱 10년 후에 9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마 브라우저가 넷스케이프였고 그 이후로 익스플로러 가다가 요즘 이제 크롬이 대세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인터넷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됐는데 앞으로의 패러다임, 지금부터 한 30년 패러다임은 저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인공지능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수학 행렬 계산이 엄청 많은데 그 행렬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빠지고 심화 수학으로 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행렬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 중에 하나가 이제 GPU가 있고 메모리는 HBM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좋은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가 없으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미래를 패권을 갖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미래에는 각 전 세계 나 하나하나를 닮은 똑같은 인공지능이 컴퓨터 안에 있고 걔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니까 그걸 이제 인공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인간은 컴퓨터 안에 있고 저는 이제 로봇가 되는 건데 인공지능과 인공인간을 갖는 기업이나 국가가 세계를 제패한다. 근데 약점이 너무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로 보면 프로세서는 GPU고 엔비디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메모리는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독점 체제를 많이들 깨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도 파운더리 한다, 또 패키징 한다, 그 다음에 또 조만간 많이 소개가 될 텐데 AI 반도체 GPU도 개발하고 있고 AMD도 똑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인공지능 계산에 가장 효율적인 반도체가 GPU인데 GPU 3자 구도로 보면 엔비디아, 인텔, AMD 이런 회사가 있고 또 그건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고 또 온디바이스 또 쪽 계열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업들이 이제 삼국지가 되든 사국지든 패권이 이루어지고 메모리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미국이 이제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미래는 인공지능에 의해 좌우되고 그거의 가장 큰 약점인 반도체가 있는데 그걸로 또 반도체로 들어가 보면 GPU와 메모리가 있는데 각자 서로 시장을 독점하고 공급하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전쟁이 현재의 체계가 한 3년은 지속이 될 텐데 3년쯤 후에는 누가 또 시장의 리더로 올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AI 지금 반도체 이야기 해주시면서 네. GPU, 뭐 HBM 계속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CPU, GPU, HBM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 이러면 대학원 수업이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구독자들이 다 나갈까 봐 걱정인데 그거는 이제 제 책임 아니고 기자님 책임으로 하고 현재 컴퓨터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반도체가 있는데 이렇게 분리된 이유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바뀌어도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양성이죠. 플렉시빌리티를 갖기 위해서 이런 구조가 됐고 또 프로세서 계열인 CPU, GPU를 만드는 공정 기업과 메모리를 만드는 기업의 공정이 인프라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현재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인데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컴퓨터 구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세서 계열로 보면 CPU와 GPU가 있는데 CPU는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일을 순서대로 하는 역할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그램을 짤 때 뭐 데이터를 읽어와라, 더하기 빼기 해라, 저장해라, 뭐 조건이 안 맞으면 되돌아가라, 뺑뺑이 돌리는데 이게 다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악보가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휘하는 사람이 CPU인데 바이올린이 있는데 바이올린 한 대로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수백 대가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또 첼로도 수백 대 있고. 그런데 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계산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 하는 게 더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병렬 계산이라고 하는데 그 병렬 계산에 특화된 계산 전용 반도체가 GPU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네, 좀 쉽고 간략하게 말씀해달라는 건데 폴노이드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요약하다 보면 본질을 접근을 못 할 수가 있고 또 왜곡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인공지능이 되면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개처럼 그걸 우리가 병렬 컴퓨터라 그러는데요. 병렬 컴퓨터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GPU가 가속기라 그래서 CPU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가 주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GPU가 계산하는데 뭘 계산만 잘하면 뭐래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 쓰기 하는 데가 메모리인데 그 옆에 있는 칠판이에요. 남는 시간에 그 칠판 적으면 되는데 요즘은 칠판에 적고 쓰는 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조로 보면 CPU가 있고 그 밑에 도와주는 GPU가 있고 그 밑에 옆에 도와주는 메모리가 있었는데 역전돼 버린 거예요. 성능이 메모리가 제일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GPU고 CPU고 그러니까 인텔이나 AMD가 CPU 전문 회사인데 요즘 갑자기 GPU 하겠다고 한 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 패러다임이 바뀐 게 인터넷 시대에서 인공지능 시대다.
이제 가족들한테 이런 설명하면 다 채널 돌리고 딴 데 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CPU, GPU가 이제 AI 반도체 하면 늘 네. 나오는 얘기고, 네. 그래서 요즘엔 HBM도 같이 나오고 있고 해서 네. 요게 왜 AI 반도체한테 중요하고 이런 네. 얘기를 이제 네. 여쭤본 거예요. 제가 이제 HBM 연구를 2010년 정도부터 네. 했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TSV라고 이런 그 설계 기술은 네. 이제 2000년 초반부터 했어요. 그래서 저만 알고 있은 거죠. 학생들하고. 근데 네. 저희 학생들은 취업이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이유가 이제 기업들은 좀 알았어요. HBM 시대가 오고 패키징이 이 폰 노만 구조에서 무의 법칙이 끝나면서 여기가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걸 아니까 재미있게 소문 안 나고 학생 취업 잘 되고 프로젝트도 잘 들어오고 이랬는데 올해부터인가요? 작년부터 이제 일반인도 HBM을 알기 시작한 그렇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분야를 떠나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그 주식할 때 남들 몰리면 보통 떠나시나요? 거기 투자하시나요? 손절해야 되느냐 이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HBM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폰 노이만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몇 년 후부터 그게 뭐야 이러면서 그렇게 될 겁니다. HBM 전문가시니까 HBM 얘기 질문 드릴게요. 네. HBM이 이제 D램을 층층이 이제 쌓는 구조다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수율이 나오기가 좀 힘들다고 네, 저는 네. 들었거든요. 네. 이게 좀 고도의 이제 노하우가 필요한 기술인데 네. 요 HBM에 대해 일단 설명 좀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계산이 이제 수학의 행렬 계산인데 그러니까 큰 계산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조그만 것들이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나눠서 계산하는 게 더 빠르다 말이죠. 기자님 그 챗GPT 써보셨나요? 네. 프롬프트 넣으면 바로 튀어나오든가요? 줄줄이 이렇게 나오든가요? 조금 이렇게 줄줄. 그게 바로 행렬 계산이 느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하는 거예요. 동시에 못 튀어나오고. 그래서 GPU는 그 행렬 계산, 병렬 계산에 유리하게 개발이 됐는데 메모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모리가 병렬 계산에 맞게 바뀐 게 이제 HBM입니다. GPU의 계산기가 뭐 몇천 개, 몇만 개가 쭉 병렬로 늘어서 있으면 데이터 공급도 그렇게 병렬로 동시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HBM이에요. 그래서 GPU와 HBM 사이에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숫자가 1024개인데 보통은 32개인데 1024개 느린 거죠. HBM4라고 이제 내년에 나올 거는 2배 돼서 2048개예요. 그게 저는 10만 개, 100만 개까지 미래에 간다는 예측입니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생성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의 크기가 커져요. 왜 그러냐면은 글도 써야 되고 음악도 만들어야 되고 요즘 이제 영화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파라미터 숫자가 1000억 정도였는데 이젠 조 단위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내에 이 인공지능 파라미터가 1000조로 갈 것 같아요. 그런 나라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천조국이라고 그래요. 천조국이 돼야 AGI라고 해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꿈꾸는 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샘 알트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9천조 투자해야 된다라는 네. 게 다 제 계산해 보면 다 그 정도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게 파라미터가 많은데 그걸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HBM에. 그래야 바로바로 공급하니까. 그러니까 쌓는 수밖에 없다. 뭐 칩 하나에 반도체 하나에 1조가 파라미터를 저장할 수 있다면 1000조가 되려면 이게 1000개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층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구조가 반도체가 층을 쌓게 되고 출입구가 많아지게 되고 또 그러면 층층이 있는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GPU한테 보내려면 고속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걸 스루 실리콘 비아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고속 데이터를 병렬화해서 GPU로 보내고 동시에 파라미터를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쌓는 그런 구조가 이제 HBM인데 점점 더 아까 챗 GPT 썼을 때 천천히 튀어나오는 거 되게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 글자가 아니라 영화 한 장면씩 막 나오게 하려면 지금보다 1000배는 더 빨라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 양도 1000배는 빠르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 층수 또는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GPU와의 통로가 1000배는 더 많아져야 되니까 그런 구조가 뭐가 될까? 그런 게 제 요즘 연구 주제입니다. 예. 지금 주류는 4세대 HBM이고 네. 이제 차세대로 이제 불리는 게 네. HBM3E 이제 네. 5세대 HBM인데 네. 요 HBM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현재 뭐 어디까지 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네. 하면 될까요? HBM3E라고 해서 네. 그 제품이 아마 엔비디아하고 AMD에 곧 들어가지 네네.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NVIDIA에서 나오는 게 H 시리즈가 있고 H100, 200 네. 그 제너레이션이 넘어가면서 보통 성능이 2배씩 되는데요. 그래서 HBM3E가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HBM4가 되면서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네. 아까 뭐 고속도로 개수가 2배 는다든가 네네. 그다음에 그 100km씩 가던 그 속도를 120km나 200km로 높이는 그러면 자동차 속도도 높아지고 고속도로 차선이 늘어나면 곱하기가 돼요. 그러면 대역폭이 그 곱하기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엔비디아 젠슨 황이라고 해보면 계속 시장 주도력을 가지려면 매 제품을 매년 내놓으면서 계속 대역폭과 아까 저장 용량을 2배씩 늘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HBM4가 되면 뭐가 또 하나가 있냐면 지금 이제 계산은 GPU가 하고 네. 저장은 HBM이 하는데 이것도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요. 옆에 놓게 되는데 네네. 꼭 백화점 비슷해요. 옆에 백화점 있고 옆에 아파트가 있게 되고 아파트가 HBM이고 돈 쓰는 데는 이제 GPU가 이제 백화점이 있는데 아파트에서 백화점 가려면 엘리베이터 타야 되지만 그 걸어가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대전이 살기 좋아진 게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서 백화점까지 딱 5분 거리. 학교 자동차로 10분 거리.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면 명품 샵이나 신세계 백화점이 1, 2, 3층에 있고 우리 아파트가 그 위에 있으면 나가서 비 맞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 중간 단계로 제 아파트에 주상복합을 짓는데 1, 2층을 명품 상가로 하는 거예요. 피트니스 들어오고 뭐 카페 들어오고 식당 들어오고 지하에 슈퍼마켓 들어오고 그러면 백화점 갈 일이 줄죠. 그래서 HBM의 GPU 기능이 일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와 삼성 하이닉스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HBM4부터. 그래서 HBM이 그냥 표준화 제품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즈 제품이라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향, AMD 향, 인텔 향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이렇게 분리하는데 이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HBM4부터 나올 것이다. 내년이 HBM4일까요?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2026년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좋은 거는 뭐냐? 우리가 메모리 하는 나라지만 기업이지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까지 할 기회가 생긴 거죠. 근데 위험 요소는 뭐냐? 시스템 반도체 회사가 메모리까지 할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가 없어지는데 또 하나는 이제 HBM에서 5, 6, 7쯤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GPU와 메모리 사이의 그 배선의 개수가 아까 2024개, 2048 이런데 10만 개, 100만 개 가면 도저히 안 되고 그 GPU 위에 HBM이 올라가는 구조가 돼요. 그렇게 되면 설계 입장에서 굉장히 아파트만 설계하고 판매하던 업자가 100층짜리 그 롯데타워를 설계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백화점도 설계해야지, 아파트도 설계해야지, 입주민 관리도 해야지, 지진도 방지해야 되지, 에너지 효율 굉장히 고난이도가 된다.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호선 문제, 열 문제, 전력 문제, 뭐 그래서 냉각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미래 HBM7쯤 되면 그런 3차원 구조를 가질 것이다. 그 다음에 HBM10쯤 되면 GPU와 HBM 완전히 경계가 무너져서 컴퓨터의 중심이 HBM이 될 수도 있다. 그걸 이제 HCC라고 부르는데 HBM 센트릭 컴퓨팅이라고 지금은 지시자가 CPU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프로그램을 하고 명령을 주는 거를 오히려 HBM이 명령을 CPU, GPU한테 주는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서 우리나라가 컴퓨터의 주도국이 돼보자 하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엔비디아가 이제 2분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HEJ200 제품, 네, 차세대 제품을 양산할 건데 이제 네. SK냐 삼성이냐 마이크론이냐 누가 납품을 하느냐가 네. 요즘 좀 가장 핫한 기사였던 네.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론은 본인들이 이제 1분기 말에 하겠다고 네. 발표를 한 상황이고 사실 근데 HBM의 어떤 최강자라고 하면 지금 하이닉스고 네. 삼성이 이제 추격을 하고 있는 뭐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올해 2분기가 이제 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조금 일어날 것 같다. 네. 뭐 마이크론도 조금 뭐 늘릴 것 네. 같고 삼성도 이제 하이닉스를 네. 막 턱밑 추격할 것 같고 네. 이런다고 하는데 그래서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도 그렇고 멀티 소스를 갖고 싶으니까 자꾸 삼성 마이크론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너희도 달라 저리 달라. 특히 마이크론을 자꾸 키워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너희들 개발해 만들기만 하면 사주겠다 이러는 거고 그 세 회사의 입장에서는 서로 AI 시대에 메모리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서로 이제 또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판도가 6개월이나 1년 만에 바뀔 것 같지는 않고 한 3년은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언론에 발표되는 것만으로는 저는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년 전쯤에 실리콘밸리 출장 가면 기술 성적표가 세 회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진정한 승부는 양산을 몇 개를 하느냐 하고 수율이 얼마냐 여기서 승부가 날 것 같고요. 그 세 개 또 성적표 차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그 성능이라는 게 얼마나 수율이 높은가도 있지만 성능이 얼마나 밴드위스가 대역폭이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높아져도 정상 동작하느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난관이 있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성능이랑 수율 얘기를 해주셔서 궁금한 게 마이크론이 본인들이 이제 1분기 말부터 엔비디아에 네. 뭐 납품을 하겠다는 식의 조금 자신감을 좀 내비치면서 네.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업계에서는 네. 이게 사실 엔비디아의 그런 퀄 테스트를 통과하기가 이 네. HBM 요 퀄 테스트 통과하기가 힘든데 네. 우리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도 네. 지금 뭐 진행 중이고 네. 정확히 밝혀진 게 네. 없는데 마이크론이 과연 진짜 받았을까? 약간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이렇게 약간 언론 플레이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 하나가 수율이 90%라고 봐요. 메모리가. 네. 두 개 쌓이면 0.9 곱하기 0.9가 돼요. 그러면 12개를 쌓으면 0.9의 12승이 돼요. 네. 그 다음에 단순 하나 0.9를 쌓는 게 아니라 붙이는 과정에서 또 잘 붙어야 돼요. 지금 이제 각 회사마다 붙이는 과정의 공법이 좀 다릅니다. 필름을 이용하기도 하고 언더필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은 뭐냐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카파와 카파로 구리와 구리를 직접 붙이고 언더필이라고 그 붙이는 물질을 지금과 다른 물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께가 얇아야 돼요. 지금보다. 네. 그래야 층수도 더 올라가고 열이 잘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정들을 개발하고 그 공정들을 개발할 때 수십만 개의 TSV가 연결될 때 하나도 끊어지는 거 없이 정상 동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붙이는 과정에서의 수율이 또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는 그렇게 붙여서 실리콘 인터포저에 GPU와 HBM을 갖다 붙이는데 이걸 붙일 수 있는 패키징 회사는 TSMC와 삼성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또 수율이 떨어지고요. 만든 다음에도 실제 AI 슈퍼컴퓨터에 장착을 해서 동작을 시키다 보면 데이터 에러가 날 수도 있고 또 열을 받아서 또 비드 에러가 날 수도 다양한 테스트 조건이 있어서 여러 경쟁자들이 있겠지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높다. 이게 저는 뭐 ASML이 관계하는 그 나노 공정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기업 간의 기술력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패키징 얘기를 해주셔서 네. 이 패키징 이 후공정이 최근에 엄청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전공정이 네. 조금 더 중요해졌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술력이 엇비슷해지다 보니까 네. 이 후공정도 이제 중요하게 네. 떠오른 것 같거든요. 네. 요 그래서 패키징이 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 부탁드려요. 국내에서 연구소나 공장 배치로 보면 패키징이나 테스트 쪽이 다 충남권, 중부권으로 내려오고 수도권은 이제 프론트엔드 전공정이 있는데 왜 이 패키징이 중요해졌냐고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2000년 초반에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벌써 개발 비용의 3분의 1이 팹 비용,
3분의 1이 패키징 비용, 3분의 1이 테스트 비용이라고 그때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시간이 걸리고 장비나 인력이 중요한 게 이제 패키징과 테스트라는 거죠. 그때 이제 HDMI라고 해서 텔레비전에 들어가는 설계와 패키징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이미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 사회가 그 인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한 20년이 걸렸네요. 그런데 왜 패키징이 중요했냐면 1차적으로 무어의 법칙이 끝나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그 혁신을 이루어준 건 무어의 법칙인데 웨이퍼 한 장당 나오는 반도체 다이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가격도 떨어지고 또 성능도 좋아지고 전력 소모도 좋아. 완전히 그게 어떤 발전의 룰이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속 나노미터까지 줄이게 되면 나노미터는 뭐냐면 10옹스트롬입니다. 여러분들 옹스트롬이 이제 원자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공학이 아니라 이제 원자공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공학이라는 건 뭐냐면 불확실성 이론이라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양자 컴퓨팅의 이론인데 그게 현재 반도체와 프로그램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리소그라피를 포함해서 반도체 공정 장비가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나노미터 정도, 지금 뭐 1.8 나노미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나노미터 계로 넘어가면 더 이상 발전이 지체될 것이다. 그러면 무어의 법칙은 옆에서 이렇게 줄이는 거거든요. 옆에서 멈추니까 2차원적인 데서 반도체 구조를 3차원적으로 가자. 그 3차원적으로 만드는 게 하나가 있고 그게 이제 패키징이고 또 하나는 폰 노이만 구조에서 프로세서 메모리는 어차피 분리돼 있으면 이거를 최대한 가까이 붙이는 방법밖에 없다. 인공지능 성능을 좋게 하려면. 그래서 가까이 붙이는 게 결국 패키징 기술이다. 그래서 아마 기업 간 인텔,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패키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원리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생성 인공지능은 신의 목소리다. 저는 이렇게 요즘 생각을 합니다. 강의에서 그 신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게 거기에 접근하게 된 게 큰 데이터와 반도체가 있어서 하도 그 성능이 좋다 보니까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챗GPT가 글 쓰는 게 신의 목소리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사람이 인간의 뇌를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한계에 부딪혔는데 블랙박스로 놓고 데이터를 집어넣고 결과를 내는데 결과를 내는 게 찍기 기계예요. 확률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잘 보면 잘 찍는 기계인데 그게 신의 영역까지 간 건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인풋이 벡터로 이렇게 들어가면 영상이든 소리든 곱하기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는 확률 함수로 해서 가장 경험적으로 정답에 가까운 답을 이렇게 내줍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학습이라고 그러는데요. 문제를 주고 확률을 내봐 이렇게 하는데 틀리면 틀렸어 하게 되면 그 파라미터를 고치게 돼요. 그 고치는 작업이 이제 행렬 계산이고 미분인데 그걸 하는 게 이제 GPU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챗GPT 보고 뭘 글을 써달라고 그러면 제 말을 신의 목소리로 번역하는 역할을 그 인공지능망이 해주게 되고요. 그 신의 영역인 그거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우리말을 해석해서 어떤 말로 바꿔주는 번역을 해줘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디코더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또 인공지능망으로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소리를 신의 영역으로 갖다가 그걸 이제 인코더라고 그러고 이렇게 번역해주는 다시 인간의 소리로 해주는 거를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GPT라고 합니다. T에서 트랜스포머 모델이에요. 내가 질문하면 바로 대답을 해주고 글을 써줘야 되니까 사전 학습을 미리 한다. 그런데 핵심은 이렇게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을 하면 글을 써주기도 하지만 음악도 해주고 영화도 해주고 그래서 인간의 고도의 작업 중에 하나인 창조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되겠다. 그 전에 인공지능은 판별형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서 뭐 사진을 잘 판독하고 바둑을 잘 두고 이런 인공지능인데 이제 인간의 창조 능력까지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대부분의 작업, 우리 이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대부분의 창조적인 작업을 인공지능을 하게 된다. 그걸 이제
우리가 생성 모델이라고 그러고요. 미래에는 여기다가 감정도 집어넣고 자아도 집어넣고 윤리도 집어넣으면 이제 제너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서 AGI라 일반 인공지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카이스트 테라렘 연구소 이끌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기사를 보니까 반도체 논문상을 다 휩쓸고 네. 계셨다고 하는데 주력으로 지금 그럼 뭘 연구하고 계실까요? 지금 주로 연구하는 게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HBM인데 아까 3차원적으로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잘 설계한다든가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게 한다든가 전력 효율을 최소화한다든가 이제 이런 구조 설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음 세대 HBM을 제시함으로써 SK하이닉스와 삼성이 영감을 얻어서 다음 구조를 어떻게 찾는데 먼저 개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고 HBM4 구조 아까 제가 GPU와 HBM 사이 경계가 무너진다 그러는데 그게 다 저희 연구실에서 나온 그런 컨셉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HBM 연구는 거의 대학은 저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의 연구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HBM 설계 자체를 인공지능으로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HBM 설계를 하려면 우리 신입생이 들어오면 맑게 알아듣는데 한 2, 3년 걸리거든요.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해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박사학위 받을 정도 되면 이제 말귀가 통해요. 이게 지도 교수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삼성에서 우리가 미팅을 하는데 저기서 저 질문하는 건 무슨 뜻인지까지 알아듣는데 4년, 5년 걸리는 거죠. 아마 기자 세계도 마찬가지고 방송 세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레벨의 설계를 인공지능이 시키니까 인공지능과 HBM을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그거조차도 인공지능을 설계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는 데는 미국의 시납시스 케이던스도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앞서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코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HBM 설계를 할 텐데 코딩도 우리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면 LLM 모델이라고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알아서 짜주는 그리고 설계를 마치고 나면 우리하고 질의응답을 해요. 인공지능하고 그런 질의응답하는 인공지능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대를 AI 시대라고 보고 타 대학이나 우리 경쟁하는 연구실에 비해서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먼저 연구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연구비가 많이 필요한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충분히 이렇게 지원해줘서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의 그런 노력을 잘 드러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국제학회에서 조금 그런 거를 봐줘서 저희 학생들이 논문을 발표하면 우수상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인공지능 뭐 지금 차세대 반도체 얘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HBM 얘기 나오고 네. CXL도 나오고 네. PIM 뭐 이런 반도체들이 네. 나오더라고요. 차세대 반도체는 무엇이 될까요? 자, 인공지능 계산을 GPU가 하려면 파라미터 아까 학습할 때 정하는 인공지능 파라미터가 최단 거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읽어오고 갖다 써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HBM 메모리는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딴 데 멀리 저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요할 때 미리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갖다 놓는 통로로 생각하는 게 CXL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메모리는 GPU나 CPU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 메모리와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다 이런 컨셉이 없은 거예요. 그런 자율성을 주지 않는 거죠. 하인 부리듯이 하는 거 시킨 일이나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하인들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주인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좀 소통하고 미리 다음 농사 지을 때 인력이 필요하면 갔다가 여기 집 앞에다가 해서 숙소 차려서 마련해라고 해서 메모리를 주고받는 길을 그 이제 PCI 익스프레스의 확장판인데 PCI 익스프레스가 인텔이 주도해서 주변 기기 설치하는 통로거든요. 그 통로에 메모리까지도 땡겨오자. 그리고 메모리도 미리 땡겨오자고 하는 게 CXL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 메모리 아키텍처 상에서 HBM이나 DRAM 같은 거에 좀 용량을 보완하고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얼마만큼 서바이브하고 강력할 거냐 또 경쟁 기술들이 좀 있어요. 인텔이 드라이브하는 기술이 있고 GPU가 드라이브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인텔이 메모리끼리 주고받는 거를 컨트롤하려면 또 GPU도 엔비디아도 그런 거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자기네 칩들끼리 또 메모리들끼리 주고받는 통로
하나로서 또 생각하는 게 이제 MV 링크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밑 작업에서 기본적으로 또 서로 기술 싸움이 벌어지는 게 메모리를 HBM뿐만 아니라 다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유용하게 쓰고 빨리 저장하느냐 그런 기술인데 그 중에 하나의 스펙이 CXL이 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HBM 이제 설계하던 직원이 네.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제 갔다가 하이닉스가 전직 금지 가처분을 냈고 얼마 네. 전에 법원에서 인용이 됐어요. 이 K 반도체 기술이 워낙 저희가 좀 네. 앞서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 유출 우려가 많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견해 궁금합니다. 저는 결국은 이제 국제 시장에서 서로 좋은 인력을 빼내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사이에도 그런 일이 있고 또 삼성 하이닉스도 미국에 있는 고급 엔지니어 데리고 두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법원의 판결에 2년 계약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직 금지. 저는 그런 거는 꼭 인간으로나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비밀이 잘 지켜져야 되고요. 그렇지만 엔지니어들이 자기 직장을 옮기는 것 자체를 막으면 그거에 대한 또 부정적인 여러 가지 또 위험 요소가 있어서 어제도 제가 삼성 네. 고위 임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삼성의 최고 엔지니어들은 국제적으로 경쟁이 있는 엔지니어는 의사보다 월급을 더 주자. 저 프로젝트 덜 줘도 되니까 더 주자. 그래서 그 사장님 거기 계셨는데 사장님 보고 당신 월급 우리 다 같이 공개하자. 그래야 젊은 사람들의 의대 안 가고 삼성전자 사장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펠로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삼성에 네. 아주 우수한 엔지니어는 이제 부사장급 대우를 하고 기술만 하는 거죠. 또 디스팅기스드 엔지니어라고 그래서 임원이 되지 않지만 엔지니어로서도 임원급 대우를 받을게. 그리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삼성에서 실력 있는 엔지니어는 정년을 없애자. 그래서 최고 엔지니어를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 직장 이동이나 그런 게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삼성에 제안한 거는 삼성에 이제 입사해서 10년쯤 하면 자기 기술에 또 한계가 봉착을 하거나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때 카이스트에 보내달라 그러면 석박사 공부시켜서 다시 보내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직장에서 자기 성취, 대우 이런 거를 마이크론보다 더 좋게 해주자. 그게 제가 하는 의견입니다. 네. AI 시대에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네. 생각하세요? 엔비디아가 갖고 주가가 현재까지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가 총액 3위인가 뭐 네, 그렇습니다. 시총 그래서 3위까지 올라왔어요. 1위가 어디죠? 1위가 MS고 2위가 애플이고. 네, 애플을 이제 그래서 애플이 조금 이제 엔비디아하고 뭐 경쟁하는 체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인 거는 AI 때문인 거잖아요. 그죠? 오픈 AI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엔비디아의 경쟁력을 제가 4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가 GPU 잘 만든다.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GPU는 껍데기고 그걸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는 장치가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그 AI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원하는 게 그 소프트웨어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로는 프로그램 짜도 제대로 돈다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상으로는 뭐 구글의 TPU나 인텔의 가우디나 아니면 AMD의 MI300X가 더 스펙이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식당을 해서 밥을 먹을 때 거기에 뭐 칼로리가 얼마고 뭐 고기가 몇 그램 이런 거보다도 가서 분위기가 또 많이 좌우하잖아요.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AI 슈퍼컴퓨터도 직접 개발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요즘 단백질 신약 개발 AI까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단순한 GPU 회사가 아니라 AI 전체 생태계를 다 갖고 있다 이런 게 드는데 그 중에 이제 AI를 들여다보면 AI가 우리한테 어떻게 서비스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결국은 생태계를 만들고 자본을 끌어들이는 건데 하나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겁니다. 한 군데 집적화 시켜놓고 누구나 갖다 쓰게. 또 하나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내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대한 온디바이스 AI가 위너가 될지 온클라우드 AI가 위너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온클라우드 AI에 한 표 합니다. 제가 이제 샘 알트만이라고 하면 네. 아니면 젠슨 황이라고 생각하고 빙의를 해서 생각해 보면 9천조 경단위의 돈이 필요하다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 세계 10억 인구가 매달 10억씩 10년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안 쓰면 일 안 할 만큼 그 성능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명이 동시에 내가 뭐 보고서 써줘. 이 정도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죠. 또 하나는 그것도 실시간으로 내가 보고서 써줘 그런데 어느 회사는 1시간 걸리는데 어느 회사는 1초 만에 써. 누구 쪽으로 다 몰리게 속도라는 거죠. 세 번째는 제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저와 똑같은 인공지능이 컴퓨터 안에 오픈 AI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데이터 갖고 다 학습을 해서 근데 나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나중에 내비게이트처럼 걔가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꿈꾼다면 모든 전 세계 10억 인구에 해당하는 1:1 인공지능 모델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한 말도 걔가 알아들어야 될 거예요. 엄청난 용량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보다 한 100만 배 정도. 그래서 GPU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알기로 뭐 메타에서 무슨 인공지능을 개발한다, LLM을 개발한다 이러면 수십만 대의 GPU가 아마 몇 달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회사는 100만 대 GPU 갖고 일주일 만에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AI 슈퍼컴퓨터라는 건 GPU 256개, 그거 하나가 되면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가 되는데 그게 1000개 단위. 그러니까 운동장 하나 가득 채우는 슈퍼컴퓨터가 있으면 학습도 하고 서비스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전기가 또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소모도 줄여야 되고 열도 많이 나고 이렇게. 그래서 숨겨져 있지만 오픈 AI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일론 머스크 다 슈퍼컴퓨터 시대를 설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GPU하고 HBM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HBM 메모리 요 단계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GPU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하드웨어를 보는데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게 수만 대, 수십만 대가 동시에 어떤 작업을 수십만 명의 리퀘스트를 받아서 부드럽게 끊어지지 않고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슈퍼컴퓨터의 개발이 결국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핵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샘 올트먼이 한국을 왔잖아요. 네. 이제 뭐 엔비디아에 대적할 이제 네. 칩을 본인이 네, 이제 네.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교수님은 왜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심심해서 온 건 아닐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책에 AI 슈퍼컴퓨터를 만들고 엄청난 그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까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만 의존하고 또 파운드리인 TSMC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봐서 아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에 손을 내민 게 아니냐. 그럼 파운드리도 있고 칩 설계도 있고 HBM도. 또 하나는 이제 HBM이 이제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SK 하이닉스를 만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뭐 파운드리 용량이 1이다. 현재 삼성이 하는 게 HBM의 생산량이 1이라고 하면 아마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반도체 세계 대전이 지금 이뤄지는 네. 그런 상황인데 주도권은 현재까지는 좀 어디가 쥐고 있다고 보세요? 네. 근데 AI를 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아까 트랜스포머 모델과 같은 이제 인공지능 모델. 근데 이제 이건 수학 기반이라 꼭 미국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중국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문제를 통해. 그런데 결국은 그건 비등비등 1:1이라고 보고 승부는 AI 슈퍼컴퓨터에서 나온다. 그래서 AI 슈퍼컴퓨터 아래는 이제 반도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생산을 할 수 있지만 원천 기술이 없고 EDA라든가 장비 모든 게 다 미국, 일본, 유럽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만든 GPU도
미국이 일단 우선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수출 통제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가해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정도 시간은 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를 뒤쫓고 있는 게 또 AMD잖아요. 네네. GPU 엔비디아랑 AMD 뭐 대결 추이라고 할까요? GPU에 네. 대해서 어떻게 보고 그래서 계세요? 제가 AMD 리자 수의 기술 발표 이런 거를 몇 번이나 이렇게 보면서 네. 그 속마음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역시 반발자국 가는 이유가 그레이스호퍼 200이라고 그래서 이제 새로 지금 개발 중인 게 전통적인 그 AI 슈퍼컴퓨터는 GPU는 엔비디아를 걸 쓰고 CPU는 인텔 거를 썼어요. 근데 그레이스호퍼에서는 이 CPU조차도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는 SK 하이닉스 쓰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모든 인텔이나 AMD의 이제 그 주도력을 많이 뺏어오는데 그래도 이제 AMD가 MI300X를 네. 내놓는 걸 보면 성능적으로 보면 H100 이상급은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소프트웨어 그게 누구나 언제나 안정되게 어떤 새로운 모델이 있어도 돌게 하는 거에 대한 그 서비스 퀄리티가 아직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그 인공지능 개발하는 기업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면 비교가 아직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당분간 독주가 예상이 되는데 그 서비스 퀄리티, 소프트웨어 퀄리티를 줄이면 3년 내에 AMD, 인텔이 뭐 한 10%씩 GPU 시장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HBM을 두고 하이닉스랑 네. 삼성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네. 하고 있는데요. 그 두 회사 중에 지금 하이닉스가 사실 조금 앞서가고 있긴 예, 하지만 예. 교수님은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 릴레이 중고등학교 달릴 때 보면 1, 2, 3, 4등이 이제 막 달리면 네네. 순위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앞 사람이 넘어지거나 바톤 떨어뜨리면 확 바뀌어요. 예, 그런 거를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인적 구성이나 기술력으로 보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그 우리죠 스케이트 할 때 마지막에 칼날 싹 네. 떼는 거 거기서 결정 나고. 예, 그런데 하여튼 두 회사 다 넘어지지 말고 마이크로는 저 뒤에 쫓아오게 하고 동방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너무 친하기 때문에 졸업생들도 둘 다 나눠져 있고요. 둘 다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이나 저하고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게 있어요. 날밤 새워갖고 뭐 어떻게 해서 수율 만들고 어떻게 하는 대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기초 기술이 경쟁력에 저게 판별이 날 것이다. 아까 나노도 얘기했고 옹스트롬도 얘기했고 양자역학도 얘기 들었는데 거의 기초 과학에서 결국은 실력이 옛날에는 누가 빨리 밤 새우느냐, 누가 빨리 자본을 투자하느냐, 공장 세우느냐 이런 건데 거의 그게 비슷할 때는 기초 과학 수준이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의 승부도 기초 과학이라면 물리, 화학, 수학.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카이스트와 학생들한테 강연하면 물리과 수업 많이, 수학과 수업 많이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인공지능의 자아 감정이 이제 앞으로 있을 수 네. 있다. 뭐 인공지능의 국적도 있고 네. 여권이나 주민등록번호도 있다. 강화학습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면 이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네. 저희도 네.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게 뭐냐면 알파고에서 사용된 인공지능인데요. 알파고에서 둘이 게임을 계속해서 누가 이기잖아요. 그 이긴 게 잘했다라는 거를 정보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리워드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가지고 강화학습 인공지능망을 고쳐가요.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할수록 인공지능망이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아기를 키운다. 네. 제가 아기 키우는 거 아니고 우리 딸이 키우는데 유튜브에 자꾸 아기들 게 올라오는 그 중에 뭐 60만 뷰인가 엄청 뷰가 높은 게 아기들이 첫걸음 뛸 때 온 가족이 깜짝 놀라는 그런 뷰가 있었어요. 그럴 때 막 온 가족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러면 아기가 이거 다음에 또 해봐야지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강화학습 인공지능입니다. 자식 교육하실 때 강화학습을 쓰셔야 돼요.
자꾸 혼내고 이런다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원생 교육할 때 너는 삼성전자 사장감이야 이런 말을 턱 던져요. 너는 교수해도 되겠어. 과장까지는 아니고 그런 느낌을 줘요. 나중에 잘 되더라고. 이런 거가 이제 강화 학습인 거예요. 그러면 너가 어렸을 때부터 정직한 사람이라고 계속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면 좋은 점수를 주고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 너는 대한민국 국적이야. 그러니까 독토는 우리 땅이라고 너는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도덕 교과서 읽게 시키고 그러면 한국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종교, 이념, 국적 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트레이닝 받은 인공지능한테 주민등록번호를 주자. 사람은 태어나서 죽으면 보통 요즘 1명이나 2명밖에 안 나요. 근데 얘네들은 카피 페이스트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서로 다른 인공지능끼리 또 연합 학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DNA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새로운 종족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진화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인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최근에 뭐 제프리 힌튼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저하고 상상하는 바는 비슷하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우리 카피 페이스트 할 때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번호 매겨놓으면 그게 주민등록번호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가 네. 그렇게 생각도 하고 나중에 뭐 종족 새로운 종족도 뭐 만들고 이러면 인간을 어떻게 보면 위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또 AI 때문에 없어지고 있는 뭐 직군들도 네, 있고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거나 또는 뭐 손자 손녀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 입장에서 미래 직업은 3가지밖에 없다. 하나 인공지능을 만들거나 그 만든다는 사람은 인공지능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기 직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그러니까 경영자일 수도 있고 방송 작가일 수도 있고 신문 기자일 수도 있고 교육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토바이 타는 일. 예. 인공지능이 오토바이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타는 일, 요거 3가지다 이렇게. 미리 앞을 내다보자가 네. 이제 교수님 모토라고 들었는데요. 반도체 분야를 내다봐 주신다면.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경계가 무너진다. 3D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컴퓨터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조금 안으로 가까이 10년 내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3D 패키징이 하나의 솔루션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세레브러스의 방법인데 미국 국방성 AI 사용하는데 12인치 세수대야만한 웨이퍼 전체가 메모리로 깔고 거기에 GPU라는 계산기를 뿌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삼성과 같은 메모리가 필요 없이 안에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비용. 또 하나는 메모리 안에다가 일부 계산 기능을 집어넣자. 그게 이제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 그 폰 노이만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고 대량의 계산, 대량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건데 또 하나는 폰 노이만 구조가 거의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새로운 컴퓨팅이 없을까 하고 시도하는 게 이제 양자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네. AI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조금 보완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네. 오늘 저는 이제 기술 위주로, 경제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인생의 행복이 뭐냐, 뭐 이런 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그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해서 우리가 노예처럼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느냐. 그래서 우리 핵무기와 비슷하게 우리 인류에 도움도 되지만 위협적인 요소가 있는데 두 개가 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반도가 전 세계 지정학적으로 보면 강대국에 쌓여 있는데 우리만의 무기가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경제 TV를 보시지만 인공지능과 이런 파도가 여러분 실생활까지 계속 올 테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이런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네. 해주신 김정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